골프장의 햇살 아래서 아내가 짓던 미소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나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다. 매일 아침 사랑스러운 아내 서아라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의 재롱을 보며 출근하는 삶. 주말이면 다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것이 내 세상의 전부였다. 내 가정은 견고한 성이었고 아라는 그 성의 아름다운 여왕이었다. 나는 그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운명의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터였다. 중요한 사업 파트너와의 약속 때문에 억지로 골프채를 잡았다. 사실 나는 골프를 즐기지 않는다. 그저 비즈니스를 위한 의무적인 자리였을 뿐. 그런데 푸른 잔디 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내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저 멀리 너무나 익숙한 실루엣. 내 안에 아라가 낯선 남자 옆에 서 있었다. 그 남자는 최강혁이었다. 다부진 체격에 딱 달라붙는 옷을 입어 온몸의 근육을 과시하고 있었다. 아라는 그의 옆에서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처럼 해맑고 교태 섞인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마치 온 세상이 두 사람의 무대인 것처럼. 아라씨, 그렇게 힘을 빼고 쳐야지. 자, 다시. 최강혁이 나른한 목소리로 말하며 아라의 등 뒤로 다가섰다. 아라는 일부러 그러는 듯 계속해서 헛스윙을 했다. 하지만 얼굴에는 짜증 대신 관능적인 미소가 피어 있었다. 헛스윙을 할 때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최강혁의 품으로 쓰러지듯 안겼고 그는 그런 아라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쌌다. 나는 30m 떨어진 나무 그늘 뒤에 유령처럼 서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내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다. 잠시 휴식을 위해 골프카트에 앉은 최강혁의 무릎 위로 아라가 망설임 없이 올라앉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그의 목에 미친 듯이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들의 입술이 부딪히는 소리가 내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나는 소리를 지르거나 달려나가지 않았다. 주먹을 날리지도 않았다. 대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다. 차가운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켰다. 그래, 마음껏 웃어, 마음껏 즐겨. 서아라, 이 순간을 내가 영원히 기억하게 해줄 테니.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라는 피곤하다는 듯 길게 하품을 하며 내게 말했다. 여보, 나왔어. 아휴, 오늘 아는 언니들이 갑자기 보자고 해서 골프장에 끌려갔다 왔잖아. 피곤해 죽는 줄 알았네. 그녀의 뻔뻔한 거짓말에 속이 뒤틀렸지만 나는 온화한 남편의 가면을 벗지 않았다. 나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을 그녀는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다. 완벽한 연기였다. 그날 밤 아라가 깊이 잠들었을 때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 속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영상 속 아내의 모습은 낯설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 영상은 단지 표면일 뿐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나는 이 추악한 연극의 모든 것을 알아야만 했다. 배우는 누구이며 무대는 어디고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기만해 왔는지.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검색창에 차가운 단어들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서울 최고 흥신소. 하지만 진짜 지옥은 보고서와 함께 들어있던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작은 USB 안에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걸 여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알아야만 했다. 내 행복을 앗아간 그들의 민낯을. 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호텔방에 고정된 화면이었다. 몰래카메라 영상이었다.
그리고 곧 내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영상 속에는 내가 알던 아내가 없었다. 그녀는 낯선 남자의 몸 아래에서 교성을 지르고 애원하고 있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짐승처럼 그의 등을 손톱으로 핥히며 속삭였다. 아, 더, 제발, 강혁씨, 나를 더 망가뜨려줘. 나는 차마 화면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꺼버렸다. 헛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함께 첨부된 음성 파일, 그들의 차 안에서 녹음된 것이었다. 아내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고 그 목소리는 내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우리 남편? 너무 약해. 솔직히 말해서 여자로서 전혀 만족할 수가 없어.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진짜 여자라는 걸 느껴. 그 남자의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며 기분 나빠하는 최강혁의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다.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마지막 확인 사살은 탐정이 복구한 아내의 문자 메시지였다. 그녀가 먼저 최강혁에게 연락을 취했다. 오늘 밤 115호, 지난번처럼 욕조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아무 말도 필요 없어. 그냥 들어와서 날 아프게 해줘.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아내라는 존재가 완벽하게 지워졌다. 딸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던 다정한 목소리, 아침마다 내 넥타이를 매주던 섬세한 손길, 모든 것이 기만이었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슬픔이 있던 자리에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에 앉았다. 우는 대신 컴퓨터를 켜고 새로운 파일을 열었다. 파일 이름은 시나리오라고 저장했다. 그리고 나는 목록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내 복수를 위한 피 흘리지 않는 살생부였다. 아내의 회사 인사팀장, 그녀의 직속 상사, 최강혁의 이혼한 전처, 그의 딸이 다니는 학교, 아내와 함께 웃고 떠들던 골프 모임 친구들, 한 명, 한 명, 그들의 이름과 약점이 내 스크린을 채워나갔다. 나는 붉은 펜을 들어 첫 번째 이름에 동그라미를 쳤다. 복수의 교향곡, 그 첫 번째 악장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첫 번째 편지 봉투는 발신인 주소 없이 오직 지옥의 주소만을 담아 아내의 회사로 보내졌다. 아내 서아라가 동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직접 받도록. 그 안에는 단 2가지만 들어있었다. 호텔방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아내의 굴욕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 그리고 짧은 문장이 인쇄된 종이 한 장. 박선우 씨의 아이는 정말 박선우 씨의 아이가 맞을까? 사무실 전체에 퍼져나갈 의심의 씨앗. 그것이 내가 보낸 첫 번째 선물이었다. 다음 목표는 그놈 최강혁이었다. 나는 그의 집으로 소포를 보냈다. 상자 안에는 그의 이혼한 전처와 어린 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넣었다. 그리고 그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었다. 네 전처와 딸이 이걸 알면 정말 기뻐하겠네. 네가 다른 여자와 뒹굴면서 내 아내보다 네가 훨씬 대단하다고 속삭였다는 사실을 말이야. 나는 그가 가족의 사진 뒤에 숨겨진 자신의 추악한 진실과 마주하길 바랐다.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나는 전국의 골프 동호회 익명 게시판에 글을 하나 올렸다. 여성 회원 서아라를 조심하세요. 이미 여러 가정을 파탄냈고 현재 유출된 섹스 비디오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다음 희생자는 누가 될까요? 온라인 세상은 들불처럼 소문을 퍼뜨릴 것이고 그녀가 쌓아올린 우아한 세계는 그렇게 균열이 가기 시작할 터였다. 마지막으로 아내를 위한 특별한 정신적 고문이 남아 있었다. 나는 대포폰 유심을 사서 이틀에 한 번씩 그녀의 핸드폰으로 지옥에서 온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네가 신음할 때마다 전부 녹음해뒀어. 다음번에는 네 회사 동료들 전체가 함께 감상하게 될 거야. 그녀가 휴대폰을 볼 때마다 공포에 떨게 만들고 싶었다. 내 공격은 즉시 효과를 나타냈다. 아내는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익명의 메시지가 두려워 휴대폰을 거의 보지 못했다. 골프 친구들의 연락이 끊기자 외출을 극도로 꺼리게 되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작은 성 안에 가둔 채 보이지 않는 공포에 질려갔다. 회사에서는 수군거리는 동료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다. 특히 한 동료는 끈질기게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무언가를 캐내려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의 세계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강혁이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딸을 해외로 유학 보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내 경고가 통한 것이다. 놈은 꼬리를 말고 도망쳤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이제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를 준비할 시간이었다. 나는 달력을 보며 우리의 결혼기념일 날짜에 붉은 동그라미를 쳤다. 그리고는 수화기를 들었다. 어머니, 저 선우예요. 이번 주말에 특별한 저녁 식사가 있을 겁니다. 꼭 오셔야 해요. 나는 이 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집안은 최고급 레스토랑을 빌린 듯한 분위기였다. 은은한 조명, 값비싼 와인, 식탁 위에는 내가 직접 주문한 코스 요리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공기 중에는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낮게 흘렀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을 모두 초대했다. 나의 시나리오 속 마지막 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관객들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비극을 위해 세심하게 조율되었다. 최근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던 아라는 아마 이 어색한 침묵이 곧 끝날 것이라고, 내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고 필사적으로 믿고 싶었을 것이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을 걸었다. 여보, 이 모든 걸 당신이 준비한 거예요? 꼭 신혼 때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오시고 정말 좋네요. 내 어머니가 맞장구를 쳤다. 아라야, 네가 우리 며느리라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선우한테는 과분한 아내지.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아내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독을 품은 뱀의 미소였다. 그럼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잖아.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거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를 내올 시간이 되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거실에 조명을 껐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여러분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거실의 하얀 벽이 거대한 스크린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위로 호텔 아르카디아 115호실의 풍경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프로젝터가 뿜어내는 빗줄기 속에서 내 아내와 최강혁의 정사 영상이 소리 없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정적. 이내 그 정적은 두 사람의 추악한 신음소리와 대화로 채워졌다. 어둠 속에서 영상은 더욱 선명했고 소리는 더욱 날카롭게 모두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아, 안 돼. 가장 먼저 정적을 깬 것은 아내의 비명이었다. 여보, 제발 꺼. 제발.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애원하고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내 옆에 앉아 계시던 장모님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의자 뒤로 넘어가셨다. 장인어른은 핏기 없는 얼굴로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쥐었지만 결국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그 추악한 신음소리에 묻혔다. 나의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했고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영상이 끝나고 불이 켜지자 지옥 같은 현실이 드러났다.
아내는 완전히 무너진 채 내게 기어와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줘요. 우리 딸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그건 그냥 육정에 취해서 저지른 실수였어요. 딱 한 번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제발.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던 여자. 하지만 지금 내 눈에는 그저 낯선 이물질일 뿐이었다. 동정심, 연민, 그런 감정은 제가 된 지 오래였다. 나는 그저 웃었다.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텅 빈 공허함만이 나를 감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잔을 높이 들었다. 떨고 있는 양가 부모님과 바닥에 엎드려 있는 아내를 천천히 둘러보며 나는 내 복수의 마지막 대사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받은 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100페이지에 달하는 두툼한 이혼 서류 뭉치엇.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서류는 그녀에게 내리는 나의 최종 판결문이었다. 협상의 여지 따위는 없다는 마지막 통보. 그 서류철 안에는 내가 수집한 모든 것이 첨부되어 있었다. 골프장 영상, 호텔 복도 CCTV, 차 안의 녹취록, 두 사람이 나눈 역겨운 문자 메시지 내역, 그리고 수십 장의 사진들. 거기에는 아내가 예상치 못했을 결정적인 증거도 포함되어 있었다. 바로 호텔 아르카디아 직원의 구체적인 진술서였다. 그들의 방문 날짜와 시간, 심지어 방 안에서 들려온 소리에 대한 묘사까지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보여주는 마지막 조각이었다. 나는 이혼 소장에 이혼 사유를 명확히 명시했다. 아내 서아라의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와 이를 통한 가정 파탄, 그리고 그녀에게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극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8천만 원. 당연히 최강혁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나의 요구사항은 단호하고 명확했다. 첫째, 딸의 단독 친권 및 양육. 둘째, 현재 공동명의의 집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 셋째, 모든 예금 및 자산에 대한 권리.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생각이 없었. 그녀가 내게서 행복과 신뢰, 그리고 지난 세월을 앗아갔듯이 나 또한 그녀의 미래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 올 것이었다. 서류를 받아든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날 저녁, 그녀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당신,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제발.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죽어? 아니, 나는 네가 살았으면 좋겠어. 살아서 직장을 구할 때마다 구글에 내 이름을 검색해보고 남편에게 섹스 중독으로 소송당한 여자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니는 걸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어. 죽음은 너무 편한 도피잖아. 난 너에게 그런 사치는 허락할 생각이 없어. 내 말은 그녀에게 내리는 마지막 사형 선고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적으로 흐느꼈다. 이제 그녀가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법원의 판결은 신속하고 명료하게 내 계획대로 내려졌다. 나는 모든 것을 얻었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재판이 끝난 후 그녀는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동네의 작은 방으로 사라졌다. 친구와 친척들은 마치 그녀가 전염병이라도 되는 듯이 그녀를 피했다. 그녀는 내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냈다. 용서를 구하고 딸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절박한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모든 편지를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서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나는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이 건넨 유서에는 희미하고 떨리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선우 씨, 당신이 이겼어요. 당신은 내 모든 걸 가져갔네요. 다음 생에는 부디 욕망 따위는 모르는 여자로 태어날 수 있기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아무 표정 없이 유서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병원 영안실이었다. 차가운 철제 침대 위에 놓인 하얀 천. 직원이 천을 걷어내자 익숙했던 얼굴이 드러났다. 핏기 없이 하얗게 질린, 이제는 아무 감정도 담고 있지 않은 그 얼굴을 보며 나는 평정을 유지했다.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내의 몸을 내려다보며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경고했잖아. 이건 네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의 길이라고. 나는 장례식 참석을 거부했다. 딸아이 또한 빈소에 보내지 않았다. 경찰이 그녀의 유품을 받아가겠냐고 물었을 때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그녀가 보냈던 모든 편지를 꺼냈다. 애원과 후회, 눈물로 얼룩진 그 종이들을 하나씩 불에 태웠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재가 되어 사라지는 글자들을 보며 나는 내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찌꺼기마저 함께 태워버렸다. 단 하나, 그녀의 마지막 유서만은 남겨두었다. 나는 그것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배신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내 자신에게 영원히 상기시키기 위한 증표로서. 이렇게 나의 복수는 완성되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되찾았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이 연극의 승리자였다. 하지만 연극이 끝난 텅 빈 무대 위, 짙은 고요함과 정적 속에서 나는 홀로 서 있었다. 승리의 환호는 어디에도 없었다. 귓가에 맴도는 것은 오직 내 영혼의 공허한 메아리뿐이었다.